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지역 발전을 이끌 공약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가결되고 오늘 공포됐는데요. 전북의 광역교통망 조성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시군 간 연계 발전, 산업 유치,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광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전북의 전략과 공약 발굴 상황, 차기 정부에서 전북의 정치력 강화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문자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휴일 충청과 영남에서 치러진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경선. 이변은 없었습니다. 충청에서 열린 첫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88.15%로 김동연, 김경수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눌렀습니다. 영남에서 열린 두 번째 경선에서도 이 후보는 90.81%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졌던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던 문재인 당시 후보가 충청과 영남에서 각각 거뒀던 득표율 47.8%와 67.4%와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그 열망을 잘 받아 안아서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말과 휴일엔 호남과 수도권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2017년 호남에선 1위 후보가 60.2%를 득표했는데 이번 경선에서도 큰 이변이 없다면 이재명 후보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 순회 경선에서 번번이 소외됐던 전북이 이번에도 패싱당했다는 부정적 여론은 변수입니다. 정치적, 사회 경제적으로 계속 소외되어 왔는데 대선이나 여타 선거 과정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전북 지역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강원이나 대전, 충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에서 압축된 후보 4명을 토론회와 2차 컷오프를 거쳐 오는 29일 2명으로 추릴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함께 하시겠고요.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경한입니다.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이경재입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는 민주당, 국민의힘 경선 상황 짚어봤는데요. 이 부분 뒷부분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광법 개정안 짚어보겠습니다. 대광법 개정안 참 오랜 수건이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그리고 의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교통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광법을 잠깐 살펴보면 네. 대광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7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광역교통정책은 수도권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지원되는 구조였습니다. 마련된 판넬을 잠깐 보시면 이거는 국토부에서 2020년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21년부터 25년까지의 투자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이걸 보시면 수도권에서는 18조, 그리고 대구권에서는 1조, 부울권에서는 1.7조, 대전권에서는 1.2조, 그리고 광주권에서는 0.5조의 투자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전북만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전북의 광역교통에 투입되는 예산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광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공포됨으로써 전북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점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전주시가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 50만의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전주권도 이 5개 권역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마련이 됐고 향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반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 좀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광역 도로 그리고 BRT 등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광역 도로망 확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전주 서부권 도로 그리고 전주 북부권 산업단지와 연계되는 도로 등 주요 지역 간 통행량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네. 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도로 신설과 확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들이 출퇴근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지역 간 이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센터, BRT 등 이런 사업들도 주요 사업인데요. KTX 익산역 등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를 조성해서 도심과 광역 대중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철도 사업 역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분석해 구체적인 사업성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북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교통 인프라 경쟁력을 갖추는 출발점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하나하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서 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지난 국회에서부터 수건이었습니다.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우려도 있긴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셨는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개정안을 정말 거부권 행사할 건가? 네. 저는 거부권 하도 많이 해서 이번 전북 경우는 패스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예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서 저희 대광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 오늘 공포가 돼서 이제 이것이 우리 지역에 큰 전환점이 됐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건 이제 그 전에 심층 토론에서 이춘석 국회의원이 여기서 국회의원 네. 직을 걸고 이 대광법을 통과시켜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정치권들이 정말 원팀이 돼서 하나의 힘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큰 성과를 이뤘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한편은 이제 전북이 이제 교통의 오지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전북 교통이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틀들을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북이 사실 교통의 오지라는 것은 익히 알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전북 전주권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전북 도민의 삶의 질 그리고 전북 발전의 어떤 돌파구 변화의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옵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전라북도의 큰 현안이 해먹은 과제이고 숙제인데 큰 현안이 해결이 됐다는 점에서 아주 낭보가 아닐 수 없고요. 또 그만큼 이런 그 큰 낭보를 추진하기 위해는 밑바탕 어떤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많은 노력들을 정치권이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환영을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과제도 또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토교통부하고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고 또 예산을 주고 있는 기획재정부인데 이 두 부처가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국토교통이 국회 상임위에서도 반대를 했고 또 법사위에서도 국민의 의원들이 다 불참한 가운데 떠난 이석한 가운데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이제 국무위에서 공포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 하나의 사업들을 정책화시키고 예산을 끌어내는 것이 과제잖아요. 네. 근데 해당 부처가 반대를 하고 있고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건 아닐 것이다. 우리 역시 행정과 정치권이 이보다 더한 노력을 해야 그나마 광역 도로 교통망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진짜 과제인데 이런 과제를 어떻게 엮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구슬이 세 발이라도 껴야 보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숙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고 특히 앞으로 정치적 요구가 줄 텐데
글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정권이 탄생할지에 따라서 이것도 많이 엇갈릴 수가 있겠고, 다행히 지금 어떤 여론 추세대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한다면은 또 순풍의 돛을 달면서 굴러갈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의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이준석 의원이 국토교통입니다. 상임위가 네. 국토교통위에서 완강히 반대를 뚫고 이걸 관철을 시킨 주인공인데, 물론 이제 김윤덕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했고 여러 의원들이 노력을 했지만은 가장 뚝심 있게 밀어붙인 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준석 의원이라고 할 것 같아요. 4선 의원이지만 3선 하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침잠의 시간이 상당히 어떤 도끼랄지 뚝심을 불러일으켜서 이걸 불러가게끔 만든 그런 역동적인 요인이 되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 제1의 수원갑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준석 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전화 연결이라도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도에서 이제 대응책, 저도 전문가 포럼을 가보면 이게 대광법 개정안이 뭐 되는 게 뭐 다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런 지적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식 공포됐지만 법 시행일은 올 10월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에 맞춰서 우선은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완주 등 공식적으로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어 광역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전주권 광역교통망의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연구 용역을 조속히 착수해서 26년부터 30년까지 마련되는 정부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포괄적으로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관련 시군 그리고 연구원 등과 함께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를 논의해 나가는 등 중장기 광역교통망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국비 확보를 목표로 관계부처, 특히 아까 이경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재부나 국토부를 철저하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이 부처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서 네. 후속 작업도 속도감 있게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주권이라고 하면 전주와 어느 지역이 포함되어 있죠? 전주와 연관되어 있는 익산, 네. 김제, 완주 등이 되겠습니다. 4개 시군이 지금 전주권으로 되어 예,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적어도 이 4개 시군 사이에서는 뭐 교통망이 더 구축이 되고 관광도 활성화하고 이런 효과가 좀 예상이 되겠네요. 기대하고 네, 계시겠네요. 맞습니다. 이 대강법 개정이 그 단순한 교통 확충을 넘어서 전북의 산업과 경제 그리고 정주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선 산업 측면에서는 광역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인프라 접근성 개선으로 기업 입주 여건이 좋아지고 산업단지 경쟁력이 향상돼서 전북으로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정주환경 개선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면 도민들이 직장, 학교, 병원, 문화시설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네. 수도권에 비해 불편했던 교통 여건도 많이 개선되면서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관광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 도내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서 관광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대강법 개정이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서 전북을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경재 위원 과제 짚어주셨어요. 교수님도 네.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과제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저는 내적인 과제하고 외적 과제 두 개를 네.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외적 과제는 우리 선을 떠나서 있는 것들이겠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재원 분담의 문제, 또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 또 다변화 문제, 또 민간 자본의 참여 유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 돈과 관련된 문제들을 얼만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외적인 과제가 아주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익산역 같은 경우도 민간 자본 투자가 잘 안 돼서 역사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외적 과제가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적 과제로는
아마 전주권의 확대가 필요한데 전주와 완전 통합이 이루어져야만이 전북의 더 많은 세력들, 지역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통합을 이루어서 진안, 임실 등까지 확대 수혜 권역을 좀 넓혀가는 이런 과제가 네.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승센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문제는 이제 익산역의 결국 이전 문제가 또 우리 내부적 과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전주와 익산의 중간 지점이라든지 이래서 접근성을 서로 높일 수 있는 이런 점으로서 얼마큼 이제 정식인 타협을 이끌어낼 것인지 이게 또 내부적 과제가 아주 크게 있겠다. 이런 내적 과제와 외적 과제를 적절하게 잘 수용하면서 전주권의 대도시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중에 현안이었던 대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다른 공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제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들을 발굴을 할 텐데 전북도도 최근에 발표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4월 7일 날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도는 이걸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메가비전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서 14개 시군, 그리고 전문가, 전북연구원, 그리고 지역 정치권, 그리고 도청 전 직원이 합심해서 총 9대 아젠다 74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네. 우선 하계올림픽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요.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신산업 테스트베드, 그리고 K 초격차 미래산업 선점, 금융도시 및 산업인재 육성 등 3개 아젠다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이외에도, 큰 제목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이외에도 첨단 농생명 산업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그리고 지역의 수건 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국가 전략과 연계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9대 아젠다는 단순한 지역 개발 구상이 아니라 전북이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메가비전 프로젝트 실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넬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판넬을 보면 이 메가비전 프로젝트 실현을 통해서 저희는 우선은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새로운 화합의 모델을 제시하는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되고 그리고 36억 동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전투조직이지 전북을 마련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문화와 산업의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중추도시 발전 전략으로 지방 소멸위기 대응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면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및 영호남 동서화합으로 선도적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으로 실현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북형 미래 비전을 현실로 구체화하기에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대강법 개정안이 이 프로젝트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대강법 개정이 전북에 추진 중인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고 파급 효과를 배가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를 비롯해서 산업 유치, 관광 활성화, 새만금 개발, 그리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구축까지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운데 광역교통 인프라는 모든 아젠다를 실현하는 핵심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하계올림픽과 관련한 SOC 확보를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광역교통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판넬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하계올림픽 관련한 SOC 확보는 먼저 해외로부터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완주, 세종,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도시 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주, 대구 고속도로, 그리고 전주, 김천 철도, 달빛철도,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과 혁신도시까지의 도로 확장, 국도 21호 확장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메가비전과 충분히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처럼 하계올림픽 내부 외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SOC 연계의 교통망 구축이
대광법 개정을 통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연계돼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물류 인프라 강화와 관광 활성화까지 전반적인 시너지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됩니다. 네, 위원님, 실장님이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총평을 해주셔도 되고 눈에 띄는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초대형 지역 발전 구상 뭐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뜯어보면은 지역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망라를 했고요. 또 이거를 그냥 국가 균형 전략에 끼워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 전북의 어떤 발전 전략을 이제 제시하는 그래서 초대형 지역 발전 전략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근데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상적인 것 같아요. 물론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74개. 예, 74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는 토탈 예산이 약 65조 원, 이거 그냥 물가 상승이랄지 뭐 그러면 80조, 90조까지 올라갈 건데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대책, 주문, 또 정치력, 뒷받침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담보가 돼야 되는 가능한 문제고 뭐 이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거의 전북의 유토피아가 실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구상을 담을 어떤 그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리가 중요한데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어떤 고립된 섬처럼 예산이랄지 정책이랄지 또 이런 측면에서 소위받고 홀대받아왔던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추동을 시켜 나갈지 예컨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랄지 앞으로 다음 새로 탄생할 정부는 지역 균형 분권을 상당히 새로운 가치로 제시를 할 것 같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런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집어넣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정치력을 향상시켜가지고 당내 영향력이랄지 정부 부처의 어떤 그런 인적 네트워킹이랄지 네. 또는 과거적이면 지역 출신들이 이제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거. 특히 중요한 거는 정부 부처 장관도 중요하지만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이 아주 중요합니다. 장관 뭐 한두 명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전체 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적 파워를 형성하는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구동시키면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65조의 예산이랄지 74개 사업들도 하나씩 착근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들 텐데 과연 그럴 만한 그런 역량이랄지 또는 응집력이랄지 또 정치력이 원팀이 되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과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할 우리 도민들이 또 눈여겨봐야 될 숙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주셨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저는 이제 현재 전북도청에서 때로는 우리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를 성사시켰잖아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우리 지역에 같이 낙후 지역은 좀 무모한 도전,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좀 키워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65조는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더 키워서 최소한 이제 스케일을 150조 정도는 가져야 우리 지역이 어떻게 향후 발전을 시켜볼 것인가라는 네. 이런 정말 메가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메가 프로젝트라는데 조금은 메소 프로젝트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아쉽다라는 것은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개최 도시를 통해서 이제 SOC 기반을 저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이제 마련됐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차기 정부에서 아마 적극적 지원을 얻어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전북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9개 영역에서 그런 미래 청년들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 혹은 그런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좀 약했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좀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모든 유력 후보들이 다 인공지능에 관심 갖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력 후보도 뭐 100조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9개 사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거 본다면 조금 더 시대의 흐름 또 유력 후보들이 관심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제 발굴을, 사업 발굴을 하면 보완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돼요. 어차피 올해는 뭐 그 사업을 보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유력 후보들,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들의 공약들을 빨리 캐치해서 전북 공약을 만들고 다시 후보자의 공약 그리고 국정 공약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더 이루어지면
좀 더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좀 더 크게. 네, 그렇습니다. 네, 올림픽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여쭤볼게요. 전주 올림픽 유치가 이 정권 교체기에서 좀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재의 구도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점이 본다면 아마도 유력 후보가 우리 지역과 또 유관성이 높은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올림픽 유치는 괜찮고요. 또 올림픽 유치에서 저희가 아젠다를 잡았던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거든요. 그 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라고 했을 때 우리 지역과 또 연계 지역들, 주변 지역 광역단체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상당히 저는 먹혔다고 봅니다. 또 설득했다고 보고 이걸 저는 IOC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니까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현재의 정권 변화는 대단히 우리한테 호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현안이 남아있지요. 전주 완주 통합 문제, 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문제, 네, 그렇습니다. 갈등이 굉장히 깊은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거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전주 완주 통합은 저는 이제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정치 그리고 토론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결단은 결국 도지사가 결단할 때가 왔다라고 해요. 도지사의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전북이 소지역주의로 빠져서 발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돼요. 또 한편은 이제 그 새만금 메가시티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도 있고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정말 독립시켜버리면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세계시군이 좀 갈등 관계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 새만금 시티로 만들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의제를 만들어야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새 지역을 가지고 새로운 메가시티를 만들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독립적인 인구 2만 이상이면 뭐 충분히 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독립시를 만들어가는 게 더 지역 발전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사실상 이제서 시동이 걸린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주 상생발전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에서 도출된 안을 이제 스터디해가지고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되면서 대선 이후로 지금 넘겨놨는데 예컨대 지난번에 발표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완주로 이전한다는 공약이 이제 첫 번째였거든요. 청사랄지 뭐 시설공단이랄지 또 여러 가지 그 전주시에 있는 것들을 완주로 다 옮기는 네. 6개 기관을 옮긴다고 계획이 나왔고 또 뭐 복지랄지 또는 뭐 스포츠랄지 또는 농림정책이랄지 또는 의원들의 실질적인 어떤 지역구 문제랄지 또는 서기관급 자리 완주군에 그것도 유지하는 문제까지 다 스터디가 돼 있는 것들을 아마 책자로 발간해서 아마 가가호 보태질 겁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그래서 이제 이제서 시작되는 시작점이라 보고 있고요. 완주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일별하면서 생각을 좀 갖게 된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여건도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때 이제 예컨대 8월쯤 이제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때 가서 뭐 주민들한테 맡기는 거죠. 우리가 뭐 단언해갖고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게 맡겨두면 되는 거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문제는 사실은 전주, 군산, 완주가 독립된 행정적 지위를 가지면서 광역화될 수 있는 어떤 이점, 예컨대 광역교통망이랄지 광역 폐기물 처리랄지 이런 것들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예산도 지원받고 공동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 경제를 노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세계 자치단체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최근의 문제는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서 군산항, 새만금 신항을 원포트로 가냐 투포트로 가냐 갖고 엄청난 극심한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김제하고 군산이. 그래서 김제에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차라리 전주하고 통합을 하겠다. 김제는. 네. 군산하고는 절대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높게 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긍정적으로 추동시켜 나오면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건 전라북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걸 여실히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군산도 양보를 해야 되겠고 김제도 전향적으로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김제나 부안이 군산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독립된 행정 기회를 갖고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분야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서 갈등 대립하고 있는지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도와주고 싶어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예산도 부족한데 여기 지원해 주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보고 사안을 좀 추진시켜 나가는 어떤 정치 역량도 필요하고 맞아요. 소지역 이주에서 뭐 의원들은 내 지역 것만 또 김제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마찬가지. 이거 갖고 보면 단식 분석을 할 겁니까 얘가? 왜 그래요 얘가? 네. 이 지역이 꼭 조그마한 어떤 그런 집단위로 비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대선 이후에 전북의 정치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과제가 남는데요. 아마 그런 통합 문제라든지 자치단체 문제도 정치력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눠보기 전에 일단 경선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앞서 화면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교수님은 좀 양당의 경선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민주당 국힘에 4명이 네. 추려졌죠. 그렇죠. 국민의힘에 4명 추려졌고요. 찬핵 찬성파 2명, 찬핵 반대파 2명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제 4명 안에 누가 들어갈 건가? 안철수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하고 누가 들어갈 건가? 이 관건 사항인데 안철수 후보가 4명에 이제 합류해서 결국 2대2 구도를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5월 3일 정도 네. 후보를 질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제 3파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독주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관심거리를 한다면 이제 그 두 후보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두 자릿수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좀 관심이 좀 가는 이런 현재 상황을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민주당은 뭐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관심은 이제 이번 주말 호남 결과가 나올 텐데 호남에서 과연 득표력이 얼마나 될지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그 재보궐에서 담양구조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지 않습니까? 네. 조국 혁신당 이겼고 그런 네. 어떤 이상 기류가 나타나 있고 또 지난 선거 때 보면은 이낙연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이재명 맞붙었을 때 광주 전남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정도 졌단 말이죠. 물론 전북은 16%포인트 이겼는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호남에서 얼마나 얻을지.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압승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탄핵 여파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제 응집력이 더 클 걸로 보긴 하는데 다만 90% 이상 나오면 좀 역기능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 호남은 적어도 아무리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대선 일망정 뭔가 좀 바로 보는 어떤 공정성이랄지 엄격히 보는 어떤 그런 능력을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어떤 맹종보다는 뭔가 분별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부여주는 것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호남을 바라보는 그 시선 측면에서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모르겠지만은 90% 넘기면 좀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저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네. 권리당원이 이제 민주당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이제 전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40% 가까이 되는데 이런 정도 권리당원이 많다면 권리당원들이 좀 적절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즉 이제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뭐 여론 50% 이렇게 합니다만 그 권리당원들이 적정한 면에서 공약들도 좀 살펴봐주고 또 공약이 우리 지역과 관련성에서 어느 정도 유리함을 주는가 등을 좀 분석해 본다면은 좀 더 그 표를 몰표는 모두에게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안 좋다고 보는 게 이 몰표가 되면 뉴스에서 선점 비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좀 다른 후보들이 좀 치고 올라와야 뉴스거리가 되는데 뉴스거리가 안 되면 향후에도 결국은 너무 많이 있을 때 이재명 후보를 그럼 누구 할 건가? 상대는 이제 빅텐트 이론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을 더 굳건히 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80% 정도 낮춰졌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두 후보도 같이 올라와서 두 후보라는 것은 결국 차기 리더십 아니겠어요? 뭐 현재 리더십을 갖고자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도 차기 리더십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2, 3등도 좀 두 자릿수 정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주면 어떻겠나 바람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랑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에요.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뜨거운 느낌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뜨겁긴 하지만 경선이 너무 마이너리그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선 후보인지 아니면 당권 후보인지 이런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자꾸 등원시키려는 이런 논리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 8명에서 4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소왕국의 게임으로 가지 않나 이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이것은 국민의힘이 갖고 자초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당 정치를 하면서 자기 정당에서 인물을 키운 게 아니라 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외부 수혈을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외부 수혈이 계속 그 실패를 해오고 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이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나면 국민의힘 자체가 인물 키우기에 실패한 거고 그 실패를 그러면 이번에도 또 외부 수혈로 할 것이냐라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차피 그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나와서 했을 때 파괴력을 얼마큼 갖겠는가. 오히려 이제 그 파괴력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후보가 돼서 다른 유력 후보하고 연대하는 방법, 아니면 자기들끼리 또 연대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지만 어떤 수를 쓰더라도 독자적인 노선을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면에서 국민의힘의 향후 후보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 후보에 대해서 논란은 이어질 거라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 게임의 종식은 5월 4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말 출마할 거냐 할 거냐라는 것은 5월 4일 날 사퇴를 하냐 안 하냐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치의 그 국면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번 그렇습니다. 대선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난 대선 때는 전북에서 14.4%를 얻었죠. 두 자릿수였어요. 네, 네. 상당히 많이 얻었고 전에 그 박근혜 후보 때보다 더 많이 얻은 결과가 나왔는데 글쎄요. 지금 저는 국민의힘 대선 그 경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탄핵이 됐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끼고 가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수를 재건하고 보수 가치를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심판을 받고 표를 넣고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보수의 가치도 중요하거든요. 법과 질서를 뭐 지킨다 할지 전통 뭐 도덕을 지켜나가는 거 확대해 나가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보수의 가치랄지 재건이랄지 뭐 혁신적 보수랄지 보편적 복지랄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시대 정신할지 이런 걸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건 윤석열과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것이 탄핵이냐 반핵이냐 이것만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어리석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이게 과연 대선에서 어떤 프레임을 작동을 시킬 사안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들끼리 지금 경쟁하고 있단 말이죠. 또 인신공격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꼭 뭐 유치원생들 싸움하듯이 반장선거 같기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끼고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국민적 준엄한 심판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재건할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신당을 통해서 보수의 가치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신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계속 끼고 가니까 국민들이 볼 때 관심도 없고 흥행도 안 되고 또 자기들끼리도 사안이 없으니까 정책적 대안도 제시 못하고 인신공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대목이 많아요.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대선 구도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사기가 충천에 있죠. 왜냐하면은 당내 3인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흥행도 좀 되고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떤 각 지역에서 그 뭐 상당히 많은 그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실은 김동연 후보랄지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선이거든요. 이유를 보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본인들은 서운하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래도 미군주당은 시대 정신이랄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정책을 계속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후보 간에 또 차별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선거 문화인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저는 잘하고 있고 선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 의원들이 얼마나 역할을 할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파색이 옅은 거의 옅거나 옅은 사람들로 지금 진영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그 윤호중 뭐 선대위원장이랄지 네. 또는 강훈식 총괄 뭐 본부장 이런 분들 좀 개파색이 옅은 분들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한병도 삼선 의원이 상황실장을 종합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선대위에 기대기보다는 앞으로 집권했을 때 대선 이후에 어떤 부진을 보여줄 것인지 네. 그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든 아니면 이제 다시 숨고르기를 하든 네. 일단 인수위 당내 과정은 없잖아요. 당내 지도부로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정부 강요로 포진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수 있는 거 그 자리에 많이 포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규모에 따라서는 한두 명이라도 입각하는 것이 전라북도 입장에서 네. 좋겠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동력화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가 힘줘서 볼 것은 정동영 의원이 상당히 역할을 좀 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선거 사무는 총괄을 지금 김윤덕 사무총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정동영 의원 개인적인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 후보가 대표가 네. 어려움 있을 때마다 박지원, 정동영 두 의원을 불러서 항상 상의하고 아, 고민하고 그래요? 그래왔다는 그 과정도 이제 뭐 일화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기 정권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교수님 사실 이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 바꿔주고 이렇게 되면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뭐 새만금 얘기만 해도 이 정권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됐다가 또 터덕였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치적은 스스로 임기를 단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임기를 단축한 상태 속에서 차기의 권력이 정부가 탄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차기 정부에서의 우리가 아젠다를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선점해 갈 건가라는 문제일 거예요. 결국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균형을 어떻게 끌어갈 건가 이 모습을 아마도 뭐 유력 후보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제 속에서 그러면 차기 권력에 우리 지역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런 지역에서 가장 낙후도가 높은 지역이 우리 지역이니까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의 맨 처음 출발의 지점은 전북이 돼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전북이 이제 지역 정권 창출에 적극적인 관여도 하고 또 그걸 해서 후에 저는 간다면 여러 장관들이 있겠지만 저는 건설교통부 장관을 좀 제발 우리 지역에서 좀 한번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SOC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교통부는 꼭. 토대가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문자 주시고 계신데요.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입장에서 조기 대선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가 민주적 신념이 확고하고 전북의 이익과 정서를 잘 고려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대선에서 전북의 공약의 이행률을 분석해야 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낙후된 전북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소멸의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은 위원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이번 대선은 6.3 대선은 그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정치를 회복시키는 바로잡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방의 어떤 분권이랄지 어떤 지방의 가치를 정책화시켜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가 발굴해서 내세운 메가비전 프로젝트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꼭 추동시켜 나가야 되겠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전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네트워킹이랄지 인프라 확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탄생하는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는 뭔가 많은 인재풀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실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사람이 없어갖고 어떻게 중요한 비밀 부처가 언덕이 많이 하나 나오네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쪽에 많이 좀 포진해가지고
아까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알겠습니다. 추동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번 선거는 저는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비민주주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로서 좀 더 냉철한 판단과 그리고 시각을 가지고서 이번 선거에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결국 낙후 지역에서 균형 발전을 어떻게 끌어갈 건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전북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전북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가 정치 문제여서 실장님 발언이 좀 적었어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네, 정치적인 문제에서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74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신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청사진으로만 제가 제시를 해서 좀 이렇게 보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북은 지금 미래를 선택할 가장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올림픽 개최 도시 경쟁이 앞에 놓여 있고요. 대광역 개정 등을 통한 광역 교통망 확충의 계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광영 지사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올림픽이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실패도 할 수 있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광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대광법 개정 초기만 해도 올해 초까지도 이렇게 빨리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정부 부처에서 많은 반대가 의외로 강했거든요.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 덕분에 무사히 통과되는 상황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고요. 공약을 정책으로 그리고 정책을 실행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힘을 모으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도청에서는 충분한 노력과 준비를 다해서 걱정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 전북 관련 공약을요, 지자체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달린 문제일 겁니다.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